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야 도움을 주는 잔인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국가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의 되돌림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렇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층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난 7월에 부양의무자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7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양의무자 폐지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네. 그동안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제 그런 사건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엇인지 또 왜 이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하는지 먼저 법안 발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네. 사실은 그 안에 이게 부양의무자 폐지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IMF 때 이게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18세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거는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해서 기초생활보호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2000년 8월 달에 10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의 제 맹점이 뭐냐면 세대 단위 원칙이 있어요. 한 세대가 경제 생활이 얼마 되느냐, 네. 소비 생활이 얼마 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대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다, 아니다를 파악한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양 의무가 가족 사적 부양, 네. 가족이 부양해야 원칙이다. 음. 그러니까 국가가 부양하는 그 다음이고 네. 사적 부양을 원칙으로 하는 그게 두 가지가 맹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간에 또 사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네. 이게 기초생활 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분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느라고 그 가족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 장애인은 돈이 또 더 많이 들어요. 네. 활동 보조인을 데리려고 해도 활동 보조인들이 심각한 중증 장애인한테 안 오려고 해요. 네. 그리고 웃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분들을 케어하는데 병원 비용, 치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때도 중증 장애인이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상황이 어렵고 하더라도 네. 가족 중에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런 실질적인 국민 기초 생활을 이제 이거를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번에 부양 의무자 네. 폐지법을 이제 통과가 된 예.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국가가 한 가정의 그 불행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면 이거는 고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부양 의무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 부양 기피 사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부양을 할 수 없는 이제 사유를 증명을 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나 불효자입니다 하는 불효자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낙인이 찍히는군요. 네.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효자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은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자식을 찾아가서 하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부모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느냐 하고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막 그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 네. 또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식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 그 부모를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걸 부양기피 사유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아, 네. 이렇게 검색하면 전문 행정사들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전문 행정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뭐 조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예, 많이 나오는 예, 건가요? 부양기피 사유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재산 증명, 소득 증명, 가구원 조사, 주택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누가 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겠습니까? 특히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해서 이걸 가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받지 못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당신이 서류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이런 것을 찾아서 부양 의무자 자체를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18대 국회부터 예. 이렇게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 아까 그 소개 영상에서도 의원님께서 역설하시는 그 장면 나오던데 그게 2016년이더라고요. 네. 이 법안의 틀이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그 2016년 7년 전입니다. 최초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그동안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는 이유가 소외된 계층 그리고 또 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이 발달 장애 가족을 만났는데 그 부모가 그 자기 자식 때문에 네. 아무 일도 못하면서 너무 슬퍼하더니 제가 만나고 한 달 뒤에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부양 의무자 폐지 법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정부는 뭐 이게 부양 의무자 가족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든가 또 가족이 해야 된다는 아까 그 세대 단위의 원칙 사적 부양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못돼서 네. 그 폐지됐는데 19대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또 같은 법안을 냈는데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20대 들어오자마자 제일 1호 법안으로 부양 의무자 폐지라는 법안으로 제가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장애인들이 막 중증 장애인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저 여당 의원들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손을 들어서 발달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폐지를 해야 됩니다. 건의했더니 대통령께서 그걸 좀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폐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만든 법안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부양 의무자 폐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해서. 예, 광범위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21대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라도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법으로 해서 통과가 돼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통과가 아주 되는 오랫동안 동안 이제 정말 노력을 전 정말 하시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또 예. 이제 그 눈시울을 예. 적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안타까운 사연들을 오랫동안 접하시면서 부양 의무자 폐지법을 꼭 만들어야겠다, 법안 발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게 이제 드디어 지난 7월에 이제 통과가 그 된 15년 만에 15년 만에 네. 통과가 됐군요. 그걸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기초생활급여 중에 교육급여는 2015년, 또 주거급여는 2018년, 그리고 2020년엔 중증장애인 이겁니다. 대상, 2021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폐지가 됐는데 굳이 부양 의무자 폐지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G7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상공인하고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들을 만났더니 이분들이 남자분인데 막 울먹이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상 대출해주고 저리로 대출해줘서 돈을 다 끌어써서 일단 내가 사업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운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아직 물가는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니까 네. 자기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해서 돈을 갚을 능력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 IMF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때 IMF 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일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53만 정도 됐어요. 네. 그거를 거의 한 134만 명 임기 4년 뒤에는 줄였어요. 줄이는데 그냥 줄인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등급을 매기고 장애인도 등급을 매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했어요. 도덕적 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네네. 기초노령연금도 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가 예산을 있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이 관련 법안이 꼭 그렇죠. 필요했다라고 예,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 빚이 천조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은 다 줄이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는 예산이 편성될 수가 없고 삭감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을 잘 제가 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번 그 통과를 계기로 다음 법안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그 장애인 관련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발의 준비 중인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네. 그 기업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 60%, 대기업의 경우에 70%가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의 안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의 30% 정도만 지키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보니까 100인 이상의 기업 중에 이게 의무 고용으로 돼 있는데 절반 이상인 53.6%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분담금을. 그 이유는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면 100%의 봉급을 줘야 되는데 네. 그분들에게 퇴직금과 뭐 식사를 사주고 뭐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사람을 하나 쓰다 보니까 15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하지 않을 때는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금만 벌금으로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벌금 내지 그걸 고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인들 속에 장애인이 들어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자기들은 더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보건복지에서 고용을 많이 안 한다고 나무라기만 했는데
그걸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해서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현장을 찾아보니까 이걸 그 베어베트라고 해서 장애인만 전문으로 고용한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의 그 특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일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명함을 찍는 일, 네. 그리고 또 배달을 하는 일. 배달도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게 한다거나 네. 빵을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는 일, 뭐 또 꽃 리본을 다는 일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만 네. 하고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그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자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대기업들이 좀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부담금 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부담금 내는 게 더 편하다. 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용하게 할까? 그래서 부담금을 100% 올리자 아, 네. 하는 법을 제가 내려고 하고 그거를 제가 곧 9월 7일 날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삶이 힘겨운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의정 활동을 이제 뜻깊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의원님 하면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코로나19 치료 그리고 백신 개발에도 앞장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또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실까요? 예, 뭐 제일 첫 마디가 문재인 케어가 그 포퓰리즘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케어를 만들 때는 목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국민들이 네.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나서 암이나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그 빚을 내야 되고 네. 아니면 친척까지 빚을 내야 되고 그 집안이 아주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그동안 3,023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도 우리 병원 가면 돈 안 냈잖아요. K 방역 정말 잘했다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재난적 의료비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K 방역의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 대비 적은 그런 효과를 저는 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중증 치매 여기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문재인 케어로 해서 4년간 3,700만 명 네. 정도 되는 분이 약 9조 원 수준의 이익을 의료비 경감을 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 초음파 MRI 과잉으로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과잉한 건 맞아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네.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문제점을 예전에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 과잉으로 한 걸 한 2회 정도까지만 하고 초기에 이게 MRI를 안 찍어도 되는데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 뭐 그 정도는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비보험으로 계속 두면 실손형 의료보험이라고 아시고 있죠. 민간보험만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가급적 국가가 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난번 일몰법으로 해서 없어졌는데요. 그거를 제가 국회에서 질의를 해서 5년간 일몰법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저는 앞으로 돼야 된다 이래서. 의료 뭐 보건 그 체계에 대해서만 1시간 동안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네.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2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좀 간략하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년 총선 핫플레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의원님 지역구 네. 광진구 갑이죠. 네. 을도 역시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현재 그 텃밭이긴 한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네. 승리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고 어필하실 건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그
제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 국회의원이 수시로 스윙보트로 바뀌는 네. 지역인데 네. 제가 유일하게 연속으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저희 지역은 이재명 후보는 이겼습니다. 음. 가베스만. 네. 예.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 말 잘하는 정치인보다는 가슴 따뜻하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요. 이번에 국회 방송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네. 어려운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 제도가 법으로 폐지됐구나 하는 걸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국회 방송에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일을 하면 별로 곽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욕을 했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욕을 했다거나 이러면 막 약간 톱뉴스로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했다거나 뭐 이러면 톱뉴스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거는 뉴스에서 잡아주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유명한 정치인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게 제한테는 단점이긴 하지만 저는 늘 따뜻한 가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봉신사상 받고 뭐 선풀 의원 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당신은 언론에 별로 안 나오냐. 네. 언론 나오는 방법 간단하죠. 그렇지만 그런 정치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대로 꿋꿋하게 가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지역에 발로 뛰면서 곳곳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국회의원 되려고. 네. 언론들이 앞으로는 이제 정책 중심으로 많이 좀 보도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요. 많이 응원하실 거라고 아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요. 국회 네. 방송에 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국회 방송이 네, 최고다. 네. 어려운 사람들, 네.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좋은 법을 소개해주는 이런 국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미래도 밝고 대한민국 미래도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남은 임기 동안에 좀 포부를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이 국회의원 목표가 저를 필요로 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슴 따뜻하게 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도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하고 여성가족위원장을 할 때도 네. 야당에게 발언권을 좀 더 줬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저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네. 우리 야당이 쓴소리를 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포용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멋있는 정치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부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하는 그런 정치를 저도 앞으로 하면서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하면서 멋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참 멋있어. 국회의원 존경스러워. 이런 정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에서는 가슴 따뜻한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 멋지시네요. 됐네요. 네. 오늘은 부양 의무자 폐지법 통과를 비롯해서 복지와 민생 정책에 대해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